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보름여 만에 추가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예정에 없던 긴급 보고를 받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전문가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구해가고 있다. 그 얘기는 들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열네 건의 살인사건은 이춘재에 의한 연쇄 살인사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호출해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같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액 부담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세를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그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의 거품은 꺼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청와대로 불러 주택시장의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지시사항을 밝혔습니다.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나 처음 집을 사는 사람, 전세와 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면서 정부가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의 77만 호에 달하는 아파트 물량을 확보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발굴을 더 해서라도 추가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 언급처럼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으로도 해석됩니다. 국토부는 구체적 정책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이 여전히 집을 팔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재차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서울 반포 아파트는 놔두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만 매물로 내놨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수도권 다주택자들은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권고했습니다. 6개월 시한을 정했지만 이행한 참모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이 나올 리 없다고 판단한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넉 달 가까이 만에 50% 아래로 떨어지는 등 국정 운영에도 부담을 줬습니다. 그러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은 이달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다시 권고했습니다.
노 실장 자신을 포함해 비서관급 이상 12명이 대상입니다. 서울 도곡동과 잠실동에 집을 보유한 김주원 민정수석 등 수석급이 5명이고 경기 과천과 서울 마포에 집이 있는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 등 비서관급 6명입니다. 노 실장은 스스로 권고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2채 가운데 한 채를 매물로 내놨는데 이게 다시 비판을 사고했습니다. 시세 3억 원 가까운 청주의 아파트만 내놓고 10억 원이 넘는 서울 반포의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노 실장이 반포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가 뒤늦게 정정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집 한 채만 남기고 팔라는 비서실장의 2차 강력 권고는 본인 스스로 강남의 집은 보유하겠다고 선택하면서 뒷말만 낳고 의미는 퇴색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민주당은 당장 법안 재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세금으로 집값을 잡은 적은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오히려 종부세율 인하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이딴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히려 들썩이자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개 법안 가운데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자 법안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종부세법을 포함해 소득세법, 주택법 등 5개 법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에서 0.8%포인트 올리는 내용으로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4%까지 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미래통합당은 결국 또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말이냐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지 참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업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남 3구를 지역구로 둔 통합당 의원들은 연이어 종부세 인하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갑의 태영호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송파을의 배현진 의원은 종부세 납부 공시가 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정부와 여당을 몰아붙였습니다. 또 집을 여러 채 가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1주택만 남기고 모두 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 있는 1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종부세법을 두고 여야는 또 한 번의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에도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위축되는 등 반짝 효과가 나타났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질 않고 있는데 경기와 인천 등을 규제하자 오히려 서울로 다시 돈이 몰리는 이른바 역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18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가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2월만 해도 6억 원 후반대에 거래됐지만 가격이 6개월도 안 돼 1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2천 금방 2천 오르고 또 1천 오르고 계약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2천 오르고 이래서 거래 자체가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가가 수천만 원씩 오르는 중입니다. 지금 아니면 내 집을 못 산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순식간에 다 매물이 팔리고 잠기고 집값이 오르자 매도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도 뚜렷합니다. 이처럼 고강도 규제인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 노원과 도봉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호가와 실거래가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저렴한 금천과 관악, 구로구 등 다른 서울 외곽 지역 중저가 아파트 단지 상황도 비슷합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경기와 인천 대부분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수요가 다시 서울로 회귀하는 이른바 역풍선 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규제 풍선 효과를 노리고 서울을 벗어났던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어차피 같은 규제 지역이라면 서울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풍부한 유동성에 저금리 기조 탓에 서울 아파트 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30, 40대들의 움직임이 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집을 사기 어렵다라는 가격 진입 장벽에 대한 불안감이 작동하면서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53주 연속 상승해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전문수사 자문단을 소집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해당 사건 수사팀에게도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에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박기환 기자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쪽짜리 수사 지휘서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냈습니다.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다며 수사 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겁니다.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겐 대검찰청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 이유에 대해 윤 총장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인 만큼 공정성에 대한 의문 없이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피해자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결론이 엇갈리면 혼란이 예상되고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이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에 사건 지휘를 넘겼다가 채널A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 방안 등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자 직접 수사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수사팀이 이의를 제기하며 자문단 위원 추천을 거부하자 대검 자체적으로 위원 9명을 선정하고 회의 개최 일정까지 확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공식적으로 윤 총장에게 중단을 지휘하면서 대검찰청은 일단 예정된 자문단 소집 일정은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안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수사팀 손을 들어주는 지휘권을 발동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는 이번 사례까지 포함해서 역사상 딱 2번 있었습니다. 15년 전 수사 지휘권 발동 때는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당시 검찰총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었는데요.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이 발언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도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린 데 이어 2주 만에 다시 윤 총장을 저격하고 나선 겁니다. 당시엔 수사가 아닌 감찰 관련 조사 주체에 대한 지시여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공식 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입니다. 지난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하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던 검찰의 반발이 이어졌고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법력권 일부의 사퇴 요구와 맞물려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대검은 각급별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책을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자문단 소집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총장 거취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총장의 수사지휘 자체를 막는 건 또 다른 직권남용 여지가 있다는 견해부터 장관 지시를 수용하더라도 거취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대검 참모들과 평검사들이 이번 지휘권 발동을 두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지도 변수입니다. 15년 만에 이루어진 법무부 장관의 공식 수사지휘권 발동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예상하기 힘든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본인 거취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대검찰청이 내일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추 장관의 수사권 발동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자 대검찰청은 먼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부부장급, 과장급, 검사장인 부장급 회의를 각각 열고 장시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지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수사자문단 소집 자체만 일단 유보했습니다. 대신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6개 고검장, 18개 지검장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소집한 이번 긴급 검사장 회의는 오전엔 고검장, 오후엔 지검장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 게시판엔 추미애 장관을 성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이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시각과 함께 권력과 언론 유착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추 장관이 양쪽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이 사건을 현직 검사장과 기자가 공모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결론을 정한 채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이 상황을 임기제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 일부에서는 내부 게시판의 글이 검찰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며 자문단 소집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면서 대검 스스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긴급 검사장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추 장관의 지시 수용 여부와 거취 문제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폭행과 폭언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지속적인 가혹 행위에 지쳐 최후의 SOS를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목숨을 끊기 전날에는 대한체육회에 연락을 받고 괴로워했는데요. 휴대전화까지 감시당하며 숨죽였던 동료들은 최 선수에게 미안하다며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숙현 선수는 새벽 한두 시쯤 벼랑 끝 선택을 하기 전날 오전 훈련을 마치고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암수에서 왔다 변호사 사고 지금까지 다 구해나고 있다 그 얘기는 들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연락받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의연하게 오후 훈련까지 마쳤지만 최후의 SOS마저 통하지 않는 분위기에 최 선수는 깊은 절망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극한의 공포 속에 모은 녹취록에도 조사는 지지부진했고 가혹 행위를 수년간 목격한 동료들도 좁은 스포츠판 특성 탓인지 같은 편이 돼주지 못했습니다. 다 입단속하고 해놔는 애들이 스포츠 인권센터에서 전화를 해도 밥도 안 하고 문자를 남기도 연락도 안 하고 이러는 그런 이야기를 숙현이한테 했는 모양이라요.
아,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내라도 희생해가고 이거 억울함을 밝혀야 되겠다. 그런 최후의 그런 선택을 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는 최 선수의 유언에 경주시청팀 동료 선수 2명도 조금 늦었지만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폭행과 폭언을 당한 건 비슷한데 다만 휴대전화를 시도 때도 없이 감시당했던 것으로 드러나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는 후배 선수들의 사진과 문자 메시지, SNS 등을 수시로 확인하며 철저하게 그들만의 감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 선수가 한을 품고 떠난 만큼 동료들은 언제 어디서 몇 대를 왜 맞았는지 정리하며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절대 안 할 거라고. 절대 나는 차라리 다른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다른 사람들과 학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술 마시고 이러고 살고 싶다. 나의 하변을. YTN 조은지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의 배후에는 감독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폭행을 주도한 팀 닥터 안모 씨가 등장합니다. 호칭은 팀 닥터지만 실제 의사는 아니고 임시 고용된 치료사였는데요. 그런데 숨진 최 선수를 포함해 선수들이 안 씨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상납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이빨 연구가 야, 그거 괜찮아. 내일부터 네뭐 쿵한 표정 보인다 하면 니는 가만 안 둔다 알았어? 네. 고 최숙현 선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주인공. 최 씨가 남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팀 닥터로 불리는 안모 씨입니다. 호칭은 팀 닥터지만 안 씨는 경주시 철인 3종 팀이 임시로 고용한 물리치료사입니다. 권한은 감독 이상이었습니다. 감독이 보는 앞에서 선수를 폭행하는데도 감독은 깍듯한 존칭까지 쓰며 기분을 맞춥니다. 너는 아무 죄가 없다. 이빨 연구하 어디서 양아치 짓을 어? 야 그렇죠. 진정서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고 최숙현 선수가 팀 닥터에게 돈을 상납했다는 내용입니다.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마다 안 씨에게 선수 1인당 80만 원을 지급했고 물리치료비나 심리치료비 명목으로 수차례 100만 원에서 130만 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 씨가 안 씨에게 지급한 돈은 1,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같은 명목으로 팀 닥터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면 선수들은 물리치료사인 팀 닥터에게 돈을 내고 폭행을 당한 셈입니다. 팀 닥터에 대해서 선수들이 구타를 당했다 하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파악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안 씨는 물리치료사 자격도 없는 비전문가인 것으로 드러났고 철인 3종 팀에서 팀 닥터를 두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트라이슬론 다른 팀에서는 팀 닥터를 운영하는 팀이 없습니다. 예. 유일하게 경주에는 팀 닥터를 감독이 고용을 해서 폭행을 주도한 의문의 팀 닥터는 선수단 소속이 아니어서 체육계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렸던 이춘재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춘재가 살인 14건과 성폭행 9건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는데요. 이춘재가 자백한 또 다른 성폭행 사건 25건은 끝내 혐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1986년부터 5년여 동안 경기 화성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 여성 10명이 잇따라 살해됐지만 결국 범인은 밝히지 못한 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30여 년이 흘러 9차 사건 증거물에서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2019년 7월 9차 사건의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였고 2019년 8월 수감 중인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이춘재는 자신이 무려 14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는데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과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5건은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돼 증거가 명확해졌고 나머지도 과거 수사 기록과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경찰은 살인사건 14건 모두 이춘재가 한 짓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많은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과거 수사 기록과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14건의 살인사건은 이춘재에 의한 연쇄 살인사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살인 말고도 성폭행 34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지만 경찰은 이 중 9건만 범행으로 포함했습니다. 25건 역시 실제 범행으로 보이지만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밝혀내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1992년 이춘재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선 이춘재가 범행을 부인하고 당시 수사 기록이 거의 없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경찰은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증거를 숨기는 등 수사를 잘못해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는 점도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34년 만에 수사를 종결지으면서 당시 수사했던 경찰과 검사들은 입건했지만 이미 공소시효는 끝나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춘재를 3차례나 용의선상에 올리고도 진범 입증에 실패한 것뿐 아니라 강압조사 이후 목숨을 끊은 사람도 4명에 달했던 수사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특히 윤모 씨가 진범으로 몰려 20년이나 옥살이를 해야 했던 8차 사건. 경찰은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과 검사 등 8명을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 허위 진술서 작성 강요, 조서 작성 시 참여하지 않은 참고인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재심 절차를 밟고 있는 인 씨는 이제 당시 판결을 내렸던 법원도 스스로 누명을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들도 뭐 그동안 하는가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이제 뭐 진실을 밝히는 일만 한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요. 1989년에 벌어진 초등학생 김모양 살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형사계장 등 경찰관 2명이 피해자의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유골 일부까지 숨긴 것으로 드러나 사체은닉,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춘재 범행의 피해자와 유가족, 윤모 씨 등 경찰 수사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경찰은 전체 수사 과정의 잘잘못을 자료로 남겨 역사적 교훈으로 삼겠다는 말과 함께 34년 만에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감염 사례는 총 44명인데요. 이 중 절반인 22명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했습니다.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진과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이제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는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확진 환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2월 전입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와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여성이었는데요. 이후 광주는 한동안 길게는 80일 동안이나 환자가 없었는데 최근 일주일도 안 돼 무려 45명이 확진됐습니다. 하루에 12명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2자릿수를 넘어서더니 22명까지 급증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46번 환자가 다녀온 교회와 방문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15명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진 46번 환자는 초기에 동선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분이 계속 지금 꺼렸다기보다는 계속 늦추고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물었을 때 재확인해 주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었어요. 일부 확진 환자는
지난 주말 광주 서구에 있는 예식장 3곳을 들른 것으로 밝혀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에서는 수술 대기 중이던 환자가 확진되면서 병원 일부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준비된 1인 병상이 모두 64개 있는데 이제는 병상 걱정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병상 부족 사태가 바로 현실화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많은 확진자와 접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의사와 간호사, 간병 인력, 검체 채취 인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들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초기 광주의 병상 나눔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200여 개 병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등교가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높아진 광주. 하지만 이미 확진 환자가 접촉한 사람이 많아 당분간 확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대전 초등생의 코로나19 확진 후 동급생 2명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교내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바이러스의 전파가 다른 연결고리를 타고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종사자와 학생들에 대한 진단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잠복기가 끝난 상황도 아니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더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오늘 국내 환자에게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약품 신청과 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 측에 따르면 어제 하루 렘데시비르 사용 요청을 한 병원은 5곳인데 이 중 2곳이 신청서까지 접수해 오늘 약품이 공급됐습니다. 렘데시비르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인데 특히 산소 포화도 94% 이하, 증상 발생 후 10일 미만이라는 조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메꾸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의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사업을 새로 넣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같은 사업자가 쓰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게 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매달 전기요금에서 3.7%를 떼 조성됩니다. 그동안 한수원은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 연장운전 승인을 위한 설비 개선에 5,900억 원을 썼고 진행 중이던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에 따라 1,00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 당시 원전 감축 비용은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손실 보전에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기반 조성이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이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어떤 정치적 판단인데 이것을 국민 전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부는 일단 다음 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어떤 절차로 보전할 것인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20% 줄이면은 당연히 대출을 통한 그런 투기적 수요를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는.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도권 등 투기 지역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팔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넉 달 가까이 만에 50% 아래로 떨어지는 등 네, 6.17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꿈틀대고 전셋값이 뛰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에게도 예외 없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우선 추진될 전망인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예정에 없었던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세 부담을 높이고 또 공급을 확대하라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오늘 그 소식을 듣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네. 저는 장관이 지난 3년 동안 잘못한 것을 문책하고 교체라도 혹시 하는가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준비된 그 종부세 강화라는 거는 국회 가면 여야가 공방을 할 게 뻔한 그런 대책이고, 그다음에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강화하라는 거는 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한 푼도 안 걷는 특혜를 주던 거를 아주 찔끔 강화한다는 그런 뜻으로 느껴졌고요. 예. 그다음에 갑자기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왔는데 3기 신도시는 지난 3년 동안 이 작업을 해서 아직 땅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파트라는 거는 땅이 다 확보되고도 한 3년이 지나야 공사가 완공되고 입주가 가능한 건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한 가구도 완성이 안 돼서 입주가 불가능한데 그런 걸 빨리 하라고 한다고 그것이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 오늘 지금 현재까지 나온 뉴스만으로 보면 거의 뭐 집값이 잡힐 거라는 믿음을 가질 국민들은 10%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오늘 보고에 앞서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내용은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게 1년에 세금을 2배까지 올리던 걸 3배까지도 올릴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당선돼서 취임하던 2017년 5월에 한 10억 정도 하던 강남의 아파트 값이 지금 2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아파트 값 10억을 올린 거는 대통령께서 이 정부가 정책을 잘못 사용해서 10억이 올랐는데 그분들은 그 가격이 3억 오를 때, 5억 오를 때 계속 세부담을 늘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또 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잘못해놓고 세부담은 개인에게 더 하라고 한다면 결국 또 여야 간 논쟁만 할 것이고 저런 정책은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2005년 노무현 대통령도 이 종부세를 높여서 세금 폭탄을 이라는 논쟁거리만 일으키고 결국 집값 잡는 데는 아무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10억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던 시절에는 1%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집값을 많이 올려놔서 3%입니다. 예. 이
이 세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집값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3%의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전체 97%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이 법안이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문재인 대통령이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지금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를 않자 오늘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긴급하게 불러서 이렇게 특별 예. 지시까지 내린 것인데 그 배경에는 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년 12월에 또는 금년 초에 대통령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임기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내리겠다. 그게 안정이라고 생각한다. 네. 하고 집값을 내리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금년 초에 그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시면서 기자분들과 대화를 할 때 그런데 3월, 4월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사람들이 이동을 잘 하지 않아서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집값이 3월, 4월에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5월 7일 날 국토부 차관이 용산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고 서울 시내의 재개발에 공기업을 투입해서 재개발을 더 강력하게 하겠다 예. 하고 하니까 여의도 집값이 오르고 마포 집값이 오르고 용산 주변이 오르고 하고 갑자기 5월 달부터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6월 5일 날 이번에는 잠실 야구장 자리에다가 스포츠 마이스라고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는 예. 그런 정책을 또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그랬더니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값이 갑자기 6월 달에 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잠잠하던 주택시장에 정부가 5월, 6월 불을 붙여놓고 6월 17일 날 갑자기 김현미 장관이 나와서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그 대책의 내용을 보니까 집을 많이 산 분들은 벌써 압니다. 대책이 나오자마자 이거는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네. 대책의 내용을 보면 주택 건설업자의 분양 가격을 공개시키겠다든지 분양가가 너무 높은 것은 정부가 나서서 검증해서 통제하겠다든지 이런 정말 필요로 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예.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한 푼도 안 걷고 전세 대출까지 해주던 것을 조금 규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찔끔찔끔 예. 구멍이 뻥뻥 뚫린 그물을 던지는 물고기를 잡겠다고 잡히지도 않을 게 뻔한 그런 대책을 내놓으니까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곳저곳 집값이 폭등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서울 집값이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3년 동안 50%가 올랐다. 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현미 장관은 아니다. 14%밖에 안 올랐다. 그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예, 그 통계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건가요? 왜 나느냐? 저희는 그래서 작년 11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값이 안정됐다. 자기 임기 30개월 동안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조사한 걸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이 작년 11월까지 40%가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표를 못 믿는가 보다 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청와대 참모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값은 그럼 얼마가 올랐나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12월에는 40%가 올랐었고 예. 어제 또 가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의 아파트 값 중에 10명은 집값이 평균 10억이 올랐고 네. 57%가 올랐습니다. 초대 정책실장을 했던 장하성 정책실장도 그 송파구에 가진 아파트가 10억이 올랐고 예. 두 번째 대통령의 정책실장을 했던
김수현 정책실장도 10억에 올랐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도 한 4, 5억이 올랐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집은 다 50%, 60%가 올랐는데 어떻게 김현미 장관은 14%가 올랐다고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가진 300명의 국회의원이 가진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8%가 올랐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장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저희가 가격 조사를 해봤더니 47%가 올랐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조사하는 건 전부 다 40%에서 50%, 60% 되는 높은 아파트 거를 조사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조사했기 때문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김현미 장관은 그냥 14%로 올랐다고 하면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 정부에서 50% 올랐다는데 14% 올랐다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29%가 올랐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 제기를 안 합니다. 예. 이렇듯이 국토부와 김현미 장관이 대통령과 국민들께 뭔가 잘못된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본인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청와대 참모들이 가진 집이 그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이 한 채만 남겨놓고 팔아라 했는데도 예. 거의 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노영민 비서실장이 집을 여러 채 가진 참모들에게 또 집을 팔라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는 예. 2017년 8월에 김현미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내년 2018년 4월까지 집을 팔아라. 8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은 다 팔아라. 그 무슨 참모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예. 국민들에게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집을 판 분이 누구냐 하면 김상곤 교육부총리인데 예. 그분은 그때 23억에 판 아파트가 지금 37억이 됐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12월에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청와대 대통령께서 임명한 참모들의 37%가 다주택자입니다. 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40%, 50% 오르기도 했지만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했더니 그 집을 한 채씩 팔라고 하면서 그때 역시 이 부동산 문제로 상당히 그 여론이 안 좋을 때 슬쩍 피해 갔습니다. 예. 근데 6개월이 지나서 우리가 지난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몇 분이 팔았는지 좀 답변을 공문으로 달라고. 근데 답변이 없어서 우리 나름대로 조사해서 어제 가서 압박을 했더니 예. 오늘 대통령께서 또 어떤 지시를 내리신 거로 예측이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좀 또 해프닝이 있었던 게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제 청주에 집이 있고 서울 반포에 집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반포 집을 팔겠다 그러더니만 또 한 45분쯤 뒤에 청주 아파트를 매매로 내놨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강남 불패 그 신화를 스스로 자인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뭐 그렇게 판단도 되겠지만 뭐 그분도 어떤 게 더 유리할지 계산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건 뭐 큰 문제가 아닌데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그걸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지금 30% 가까이, 그러니까 88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고 또 오늘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의회 의원 3명 가운데 1명도 다주택자로 나타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정부, 이 청와대나 그 행정부에만 다주택자가 많은 것이 아니고 입법부인 국회도 그 지난 총선 전에 그 20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가 얼마나 있나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들이 가진 아파트는 도대체 몇 프로나 올랐나 하고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가진 아파트는 47%가 올랐고 국회의원의 한 30%는 다주택자였고
그래서 21대가 돼서는 또 어떻게 달라졌나 하고 21대 국회가 형성되고 나서 또다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좀 정확하게 발표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국회의원들이 상세하게 주소를 공개하지 않고 또 자기가 가진 아파트의 가격을 김현미 장관 국토부가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시세가 10억이라면 예. 한 5억 정도로 가격을 낮춰서 세금을 부과하도록하는 기준을 낮춰놔가지고 네. 재산이 상당히 축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좀 사실대로 공개하라.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그 집을 팔게 하겠다라고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총선 전에 서약서를 받아놓겠다. 당선되더라도 네. 집을 여러 채 가진 국회의원은 집을 팔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달 전에 집을 얼마나 팔았는지 받아놓은 서약서 내용을 좀 공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쯤은 민주당 앞에 가서 서약서를 좀 달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 또 그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의회 그 다주택자들 가운데 또 절반 정도는 그 부동산이나 도시계획 관련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대통령 청와대를 방문했고 오늘은 저희가 서울시의회는 그러면 어떤가? 그랬더니 서울시의회에는 100여 명의 의원이 있는데 100여 명의 의원 중에 10명은 집이 10채씩 있고 그다음에 5명은 집을 80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16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면 딱 좋을 분들이 그 국민의 신부, 서울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뽑혀가지고 의회에 가서 그것도 상임위가 부동산 개발이나 인허가와 직결되는 그런 상임위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는 이건 뭔가 이해 충돌이 있는 될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분들이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부동산은 언제 취득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자,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이렇게 긴급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는데 그 또 이면에는 그 지지율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지율 하락에 좀 서둘러 진화를 나선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좀 지지율을 한번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전주보다 3.9% 떨어져서 50%가 붕괴가 됐습니다. 49.4%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 지지층이라고 불렸던 30대 그리고 수도권 등의 이탈이 컸거든요. 부동산 이번 대책과 연관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파트 값이 뛰고 부동산 값이 뛰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과거 그 노무현 정부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좀 이 가속도가 붙지 않는 이유는 제1야당, 야당이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여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좀 더 가파르게 빠져야 되는데 아파트 값이 뛰는 속도에 비하면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닙니다. 더 빠르게 하락해야 대통령께서 더 강력한 대책과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지금 부동산 대책을 잘못 내놓고 있는 장관들을 교체하고 이럴 가능성이 큰데 오늘도 그런 조치를 안 하신 걸로 보면 지지율이 더 빠른 속도로 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실제 그 서울 집값은 꺾이지 않고 또 어찌 된 일인지 규제가 나올수록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 직접 들어보시죠. 하루가 다르게 2,000 금방 2,000 오르고 또 1,000 오르고 계약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2,000 오르고 이래서 거래 자체가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아니면 내 집을 못 산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순식간에 다 매물이 팔리고 잠기고
예, 이게 지난달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다는 겁니다. 예. 지금이 아니면은 집을 오히려 못 살까봐, 그러니까 패닉 바잉, 공포감에 집을 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가 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50%가 올랐는데 그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예. 정부는 14%밖에 안 올랐다. 별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합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는 보통 직장 동료들이 점심을 먹을 때도 누가 집을 어디다 샀더니 얼마가 올랐다. 또 동창회를 가면 동창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저녁에 상가집을 가면 상가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말에 예식장을 가면 예식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예. 너무 빠르게 그런 소식이 전달이 되는데 정부만 그런 거를 감추고 속이면서 저렇게 이 별로 약효도 없을 만한 그런 대책을 자꾸 내놓으니까 이제 젊은 분들도 오히려 젊은 분들이 더 정보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돈을 빌려서라도 빨리 사지 않으면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피해를 본 것 같은 피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동료 직원은 어디에 아파트를 사서 3억을 벌었다는데 나는 3년 동안 1년에 1,000만 원씩 3,000만 원 모으려고 허리띠를 바짝 맸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예. 라는 지금 생각이 드니까 보니까 아파트 청약 통장 개수도 전년 대비 88%나 계속 증가하죠. 젊은 예. 사람들이 너도 나도 더 늦으면 대통령이나 정부를 믿었다가는 다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김현미 장관은 취임을 하면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투기하지 마라. 전 정권에서도 강남의 아파트를 산 사람은 60%가 집을 가진 사람이 또 샀고 50%가 29살 미만의 젊은 사람들이 집을 샀다. 예. 그 뜻은 뭐냐 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집을 더 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 수요 때문이다라고 해놓고 지금도 오늘 나온 대책은 공급이 부족해서 신도시에다가를 사전 예약하는 걸로 그걸 공급이라고 위장시키는 그런 대책을 또 대통령을 만나서 저는 대통령께 그렇게 보호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장관이. 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30대, 40대들이 대거 돈을 빌려서라도 더 늦기 전에 예.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급한 마음이 예. 강하게 된 거죠. 야당도 집값을 잡을 것 않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과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믿을 데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런 시장의 심리라면 과연 부동산이 잡힐 수 있을지도 지금 의문인데 오히려 지난달 그 강력한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은 상승세는 여전하고 경기나 인천을 규제 지역으로 묶자 다시 서울로 돈이 몰리는 역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달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관리 방안은 다음 5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둘째, 개발 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셋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법인 관련 대출 세제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겠습니다. 예, 지난달 6.17 그 부동산 대책의 그 핵심을 보면은 그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와 인천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 또 규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김포와 파주 규제하지 않은 지역으로도 풍선 효과가 몰렸는데 거기도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하자 지금 오히려 서울로 다시 돈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대책. 저는 지금 김현미 장관이 5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5가지 중에 저건 정말 강력한 대책 같아라고 느끼는 대책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건 김현미 장관만 혼자 강력하게 느껴질 뿐이지 아무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용산 개발과 그 잠실 개발을 발표해서 그 일대에 아파트 값이 오르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정부의 승인을 받고 집을 사라는 대책입니다. 근데 저런 대책을 발표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계속 오르겠구나, 오르는 지역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거기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죠. 그러면 또 거기 또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된 겁니다. 그게 20번 가까운 횟수로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으니까 6월 17일 날 나온 대책이 또 한 달도 안 돼서 또 대책을 또 발표하겠죠. 며칠 안에. 또 며칠 안에 나오는 대책은 오늘 그 골격이 나왔는데 아무 실효성이 없는 대책입니다. 그러면 또 한 달 뒤에 또 대책을 뭐 만지작거리겠죠. 그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제든지 정책을 내놓겠다. 김현미 장관은 20번 대책 내용은 언론이 말하는 거고 본인들이 내놓은 대책은 4번밖에 안 된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책임도 없다는 듯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서 아무 실효성 없는 대책을 자꾸 내놓으니까 김포를 누르면 그 옆 동네가 어느 동네를 규제하면 또 그 옆에가 그러면서 계속 상승작용이 생겨가지고 아무도 누구를 믿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어차피 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결국 답은 서울이다 하면서 오히려 서울로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대책의 규제라는 거는 실수요자나 개인을 규제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택건설업자가 이 경기도에 한 300~400만 원짜리 신도시용 논밭을 사드립니다. 300~400만 원짜리 논에다가 500만 원짜리 건물을 주면 한 800만 원에서 900만 원의 아파트를 분양해야 되는데 그걸 2천만 원씩 분양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기업과 건설업체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규제를 그다음에 이 구청장이나 그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승인해주면 그 승인해준 아파트 분양가의 구성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분양원가 공개를 하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되는데 김현미 장관은 2년 전부터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놓고 지금 제대로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예를 들면 작년에는 총선이 끝나면 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좀 미뤄야 되겠습니다. 아직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이 정부 들어와서는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 뭐 조기숙 전 수석은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공급이 안 돼서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 이런 오진만 하는 아픈 곳과 전혀 다른 엉터리 진단을 하고 엉터리 처방을 해서 배가 아픈데 두통약을 준다거나 머리가 아픈데 설사약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단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도 지금 잘못 나오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지적이신데요. 지금 뭐 야권,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두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사실 젊은 세대가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그칠 줄 모르니까 지금 집을 사지 않고 어쩌면 앞으로는 더 비싸질 것이다 하는 이런 심리적인 향응까지 해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어떻게 입증하실는지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엊그제 열린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입니다.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이쯤에서 드는 의문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건가? 그리고 앞으로 풀 수는 있는 건가라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두 야당을 대표하는 분들이 나와서 오늘 처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의 총선 전 1개월 정도 황교안 대표하고 총선 현장 쫓아다니면서 정책도 발표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집값이 오르고 있었는데 그때 부동산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한 달 전부터 집값이 뛰고 있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발언을 처음으로 하셨는데 그 진위가 뭔지 진짜 저는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값이 뛰기 시작하면서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탄핵당했고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값이 오르는데도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미래통합당이 너무 못해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정확한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면 되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 조만간 찾아서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볼 계획이고 그다음에 정의당도 뒤늦게라도 사실은 좀 이런 발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정의당도 좀 서민을 대변하고 집 없는 분들, 청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당이 만들어진 당이니 좀 강력하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또 상임위도 국토위로 가서 열심히 이 문제를 네.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종부세 개정안에 이제 부동산 5법을 재추진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그동안 세제 개편으로 집값을 잡은 적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예. 세제 개편을 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을 정부가 15억, 20억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만 세율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예. 지금도 개인은 법인보다 종부세를 3배를 더 냅니다. 법인은 삼성이나 롯데나 이런 데는 한 5조, 10조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부과되는 세율이 0.7%인데 개인은 10억,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면 세율이 2%, 법인 재벌보다 3배 종부세를 지난 15년 동안 더 내왔습니다. 예. 그러면 종부세나 이런 걸 제대로 거두려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다가 부과를 해야지 법인 세금은 깎아주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집을 50채, 100채, 500채 가진 사람한테는 종부세를 하나도 안 거두면서 집을 한 채나 두 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자꾸 종부세를 더 걷겠다는 거는 그건 제가 보기에 아무리 더 걷어도 크게 세수가 늘지도 않을 뿐더러 그분들한테 화만 돋고 와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공평하게 과세를 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은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보다는 3채, 10채, 100채, 200채 가진 사람들한테는 세율을 더 높여서 제대로 세금을 걷어야지. 예. 그리고 진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대통령께서는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현재 시세에 예. 45%밖에 안 되는 걸 2배로 당장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장 내년부터 세금을 2배 더 거둘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여야가 정쟁하고 이 갈등만 생기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계속 오진, 그러니까 잘못 예. 진단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대책이 나온다라고 부작용만 말씀을 자꾸 생기는 하셨는데, 거죠.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후반기 정말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것. 예. 대책 어떤 걸 좀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제가 만약에 예. 저거라면 정부가 승인하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가 상세 내역을 분양 원가를 전부 공개시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공영개발회사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장은 서울 SH라고 서울도시주택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회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를 공시가격을 2배로 올려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정책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 아파트를 신도시에다가 아파트를 짓거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공유지에 여러 가지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에다가 토지는 분양을 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땅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단독주택하고 달라서. 예. 그렇다면 건물은 한 평을 짓는데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럼 20평 정도의 아파트는 1억이면 집니다. 전국 어디다가 짓던 건축비는 같습니다. 예.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싱가포르 같은 데는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건물만 분양을 해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1억의 공급을 정부가 몇십만 채를 하면 헌 아파트 5억, 10억 되는 걸 굳이 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습니다.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대통령께서 올바른 길로만 가신다고 하면 집값은 금방 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해법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213회 울산광역시의 제1차 정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주시고, 지금 많이 주시고, 오늘 황세희 의장님께서 지금 현재 의장실을 감금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위임을 받아 진행하게 이건 안 됩니다. 되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만해! 그만해!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피켓을 들고 계시는 동료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피켓을 거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위원회 제재 안경 날라갔다, 네. 화면 안경 날라갔다. 야, 안경 날라갔다. 제7대 울산광역시 후반기 의장 선거권을 상정합니다. 그만해라. 이래 단수라고 단수. 그만해. 5명 된다고 힘으로 깔아뭉개고. 아니. 이 자. 민주주의야? 의회 민주주의대로 투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진짜 할 텐가? 의정 담당관께서는 사회도로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님, 이시우 의원님. 투표함 막지 말아 주십시오. 정식적인 절차입니다. 투표함 막지 말아 주십시오. 경호권을 발동하겠습니다. 지금 경호원들 들어오셔서 고호금 부장님을 퇴장시켜 주십시오. 조심하세요. 의사
이상호 의원님. 네, 현재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협치가 아닌 독치를 부린다며 전반기와 같은 제2부의장과 교육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선 측이 전반기에 제2부의장과 교육위원장 2석을 양보했지만 과연 협치가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야, 이 새끼. 우리 수록하십니까? 통일을 유지하십시오. 네,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간편위원이신 김시현 의원님. 그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중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오는 8월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영장 없이도 도청이나 미행이 가능하고 외국인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홍콩 보안법을 두고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32년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독재자로 악명 높았던 스탈린보다도 더 긴 기간입니다.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에 북미 대화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달 만에 내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차 북미 정상회담 중재 의지를 밝힌 데 뒤이은 겁니다. 대선 전 북미 대화에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에 대해서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고 외교부로서는 외교부의 역할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의 방미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지난달 만남에서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운영 방식 개선도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에 고위급 인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오는 7일 예정된 걸로 알려진 비건 부대표 방안인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북이 북미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정부 전략이 바뀐 거냐는 질문에는 선순환이라는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정세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는 연계된 바 없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증액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합리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이 돼야 되고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수출 규제에 대한 한일 간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가 가장 바라는 건 진정성이 끝까지 가는 사죄라며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건 그런 사죄를 외교 협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만약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의 추진 논의가 구체화되면 오는 8월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오는 8월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양측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반드시 거쳐야 할 3번의 훈련 가운데 2번째 훈련으로 마지막 훈련은 내년 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한미 국방장관 화상회담을 지난달 여는 것으로 추진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G소 훈련에 주력하자는 우리와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미룬 만큼 하반기에는 전국급 연합훈련이 연합준비태세의 필수라고 강조한 겁니다. Rigorous training
in tough, realistic day-night combined arms live fire environments that integrates ground, artillery, and air. That is the gold standard for war fighting and war winning readiness.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실전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반기 미뤘던 실전 훈련이 시행될 경우 최근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훈련에 앞서 북한과 협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규모에 관계없이 성격에 관계없이 북에서는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 전에 남북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중재 의지를 밝혔습니다.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북한이 반발해온 한미연합훈련이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이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고위직 가족에 대한 쌀 배급이 중단될 정도로 현재 북한의 상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 말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인 고 전 부원장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양 도심에 사는 조선노동당과 정부, 군 간부 가족의 쌀 배급이 지난 2, 3월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부원장은 또 코로나19 때문에 국경 폐쇄가 길어지면 북한이 체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며 내부 불만이 높아질 경우 북한이 다시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출간 일주일 만에 78만 부 이상 팔렸다고 출판사 사이먼 앤드 슈스터가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는 볼턴의 회고록이 11판 인쇄를 앞두고 있고 판매 부수가 조만간 100만 권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 내부 상황을 상세히 담은 회고록으로 볼턴 전 보좌관은 앞서 선인세 $200만, 약 24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를 통과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게 됐습니다. 무려 32년 동안 권력을 잡게 됐는데 이른바 철권 통치로 악명 높았던 스탈린보다도 긴 기간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3대 대통령직을 맡으면서 집권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48살이었습니다. 이후 2008년까지 연임한 뒤 3년임 금지 조항에 따라 4년간 총리로 수렴 참정을 했다가 2012년부터 다시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임기가 6년으로 늘어 2018년 재선돼 현재 4번째 임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헌법은 기존 대통령의 임기를 백지화하는 내용의 특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2024년 현 임기를 마친 뒤 대선에 출마하면 6년 임기의 대통령을 2차례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푸틴은 2036년까지 무려 32년간 대통령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됩니다. 독재자로 악명 높았던 스탈린과 브레즈네프보다도 더 오래 권좌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푸틴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안이 확정되면 대선에 재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개헌안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았으나 크렘린궁과 러시아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Прошу вас, дорогие друзья, сказать свое слово. Голос каждого из вас самый важный, самый главный.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고 있는 우주인도 온라인으로 투표에 참여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투표율은 60%가 훨씬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Я хотела б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сех граждан России, которые посчитали очень важной для себя этой гражданской миссии. 야당 등에서는 푸틴 연임 반대 등을 명분으로 투표 참여 반대 운동을 벌였지만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드미트리 글로브스키는 투표가 실시된 7월 1일은 러시아 역사의 종말로 기록될 것이라며 푸틴의 독재를 비난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영장 없이 도청이 가능하고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게 한 홍콩 보안법을 두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홍콩 주민 40%의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홍콩 보안법 시행 첫날, 경찰은 반대 시위에 나선 약 370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중 최소 10명은 홍콩 독립을 주장했다는 이유 등으로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But this is not rule of law. This is not even rule by law. This is rule by decree. Because anything is up to their interpretation. 홍콩 정부는 경찰 내에 보안법을 담당하는 국가안전처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도청이나 미행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인도 홍콩이든 홍콩 밖이든 보안법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共產黨中央特首佢隨時中意拉邊個就拉邊個，佢認為乜嘢行為係國家安全就得。 영국 정부는 과거 영국의 해외 시민 여권을 가졌던 홍콩인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or those with British national overseas status to enter the UK, granting them limited leave to remain with the ability to live and work in the UK and thereafter to apply for citizenship. 홍콩 주민 750만 명의 40%인 30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홍콩인도 중국 국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严重违背自身承诺，严重违反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 하지만 미국과 타이완에 이어 호주도 홍콩 주민들에게 피난처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제정에서 적용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면서 중국과 국제사회의 갈등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얀마 북부의 광산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100명 이상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종된 사람이 수십 명으로 추정돼 인명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거대한 흙더미가 언덕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토사가 흘러내리자 아래에 거대한 물결이 일며 옆 계곡을 덮칩니다. 혼비백산한 사람들이 산사태를 피해 앞다퉈 언덕 위로 황급히 대피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북부 카친주의 한 옥 광산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작업 중이던 광부들을 덮쳤습니다. 미얀마 현지 구조 당국은 지금까지 100여 명이 넘는 시신을 발견했으며 수십 명이 다쳐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또 상당한 인원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강한 비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미얀마는 세계 최대의 옥 생산지이지만 열악한 작업 환경과 안전대책 미비로 대형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사고가 발생한 흡하칸테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가 잦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산사태로 인해 자고 있던 광부들이 진흙더미에 깔리면서 50여 명이 숨졌습니다. 2015년 11월에도 이 지역의 옥 광산에서 폐광석 더미가 무너지면서 116명의 광부가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청년 예산이 추가된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여당의 단독 원구성에 항의하며 추경 심사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은 다음 주에는 국회 일정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3차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틀째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의원들은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일부 증액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청년 주거 금융 지원 2,500억 원, 청년 일자리 지원 1,000억 원, 청년 창업 지원 100억 원 등 청년층을 겨냥한 예산을 3,600억 원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로 청년층의 분노가 심상치 않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3조 원 정도 늘어난 38조 원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내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5월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식화하여 면밀하게 편성했고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 방침에 미래통합당은 숫자를 앞세운 횡포라며 반발했습니다. 일방적 국회 운영에 반대하며 추경안 심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청와대의 앞잡이가 돼 졸속 심사를 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35조의 추경을 해당 상임위들이 평균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1시간 57분 만에 37조를 아마 한번 읽어보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해 넘겼습니다. 다만 통합당은 의사일정 불참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다음 주 초 보이콧을 풀고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의장의 강제 배정안을 대신할 새로운 명단을 제출하고 원내에서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통합당은 추경안 처리 본회의에 맞춰 긴급 의총을 열고 규탄에 나서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추경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이 처리될 7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죄질이 나쁘고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봤지만 1심처럼 최 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최종범 씨는 연인 사이였던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1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돼 수감을 피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구속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한 겁니다. 재판부는 가장 내밀한 사생활 영역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라 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거라는 점을 악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 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고 이후 구 씨의 오빠는 실형 선고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됐다면서도 일부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불법 카메라 촬영 협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은 그리고 실형 1년의 가소한 형이 선고된 점은 저희 가족들로서는 참으로도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입니다. 고 구하라 씨는 1심 선고가 나오고 3개월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하라 씨 측은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른 시일 안에 최종범 씨를 상대로 숨진 구 씨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제약사인 SK바이오팜이 오늘 코스피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2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올해 기업공개 IPO 시장의 빅스타로 꼽힌 SK바이오팜이 코스피에 상장했습니다. SK바이오팜의 시초가는 최상단인 공모가의 200%, 9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상장 직후 곧장 상한가로 직행해 12만 7천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종가도 12만 7천 원을 기록하면서 상장 첫날 16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SK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은 9조 9,458억 원으로 급증해 단번에 코스피 시총 27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우리 사주 244만여 주를 사들인 SK바이오팜 사원들은 한 사람 평균 15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고 단숨에 9억 원 이상의 평가 차익을 얻게 됐습니다. SK바이오팜은 SK자회사로 뇌전증 치료제와 수면장애 치료제를 미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아 미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서 국내 기업 공개 시장 사상 최대 규모인 31조 원에 달하는 청약 증거금이 몰리는 등 상장 이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의 계열사라는 점이 있었고 유통주의수 물량이 적었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슈에 대한 효과가 있었고요. 또 국산 신약으로서 최초로 3상을 성공을 해서 직접 판매했다라는 성공 스토리까지. 반면 SK바이오팜이 상장하면서 SK를 비롯해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은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SK바이오팜의 성공적인 대비는 기업 자체의 매력과 함께 풍부한 시중 유동성도 한몫한 것으로 평가돼 앞으로 잇따를 상장 기업들 성적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 2%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3살 이모 씨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이 씨는 한순간의 방심이 이런 결과로 이어져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첫 직선제 총장 투표를 마친 숙명여대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총학생회가 학교 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일부 교직원이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부정선거 의혹을 파악했다며 학교 측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교 이래 첫 총장 직선제를 도입한 숙명여대는 지난달 26일 교원과 학생, 직원, 동문 등이 참여해 최종 후보 2명의 결선 투표를 마쳤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폭포는 설악산의 토왕성 폭포라고 하는데요. 최근 큰 비가 내려 수량이 풍부해진 덕에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병풍처럼 서 있는 잿빛 기암절벽 사이로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마치 하늘에서 흰 비단폭을 펼쳐놓은 듯 웅장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설악산 토왕성 폭포입니다. 해발 860m 높이에서 상중하 3단에 걸쳐 내려오는 폭포는 무려 320m에 이릅니다. 남서쪽으로 13km 떨어진 대승폭포 역시 높이 88m에서 수직으로 새하얀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대승폭포는 금강산 구룡폭포, 개성 박연폭포와 함께 한반도 3대 폭포로 꼽힙니다. 평소 수량이 적은 토왕성 폭포와 대승폭포는 이번처럼 큰 비가 내린 뒤에야 폭포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원지에서 폭포 상단까지 물을 많이 담지 못하는 지형이어서 아쉽게도 그 비경은 큰 비가 온 뒤 2, 3일 동안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토왕성 폭포는 소공원에서, 대승폭포는 장수대 분수에서 1시간 정도 산을 오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고 습도가 높아 몸으로 느껴지는 더위는 이보다 심했는데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중북부 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대구 낮 기온이 25도에 머무는 등 충청 이남은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낮아지면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구름만 많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침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에는 최고 60mm, 남해안에는 5mm 안팎의 장맛비가 내리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26도, 광주 26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내륙 지방은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일요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또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YTN 뉴스나이트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